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17세기 조선, 네덜란드 출신의 한 남자의 눈으로 본 조선의 군대, 법, 종교, 결혼, 교육, 장례 등 당시 조선의 실상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입니다. 저는 더 스토리 출판사에서 펴낸 유동익 번역가가 옮긴 하멜 표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 하멜이 자신이 속해 있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13년 28일간 밀린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 그동안 겪은 일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인데요. 당시 여행서 붐이 일었던 시대상과 맞아떨어지면서 출간 후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기 덕분에 밀린 월급을 지급받는 데 성공을 하죠. 저도 책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1653년 6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선 스페르베르호가 최종 목적지인 일본을 향해 출항합니다. 하지만 중간 기착지인 타이완에서 출발 후 폭풍우에 휘말리며 배가 표류하다 제주도에 난파하게 되는데요. 배의 선원 64명 중 36명만 생존해 제주 땅을 밟게 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통역관으로 우리에게는 박연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출신의 최초의 서양인 귀화자인 벨테브레를 보내는데요. 하멜 일행은 그를 통해 어떤 외국인도 조선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왕의 전언을 듣게 됩니다.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 이후 고된 노동을 하며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해야 했던 하멜 일행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 역시 번번이 좌절됩니다. 하멜은 힘든 조선에서의 생활을 일지 형식으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표류 과정이나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 탈출과 귀국 과정뿐 아니라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관찰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멜은 1666년 9월 4일 세 번째 탈출 시도 만에 8명이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배를 타고 일본 땅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책은 17세기 조선의 문화와 사회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담아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남편을 죽인 부인이 받게 되는 처벌이라든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받는 벌 등 조선의 당시 풍습에 대해 기록한 부분에서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의 위치와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꼬레이라고 부르고 조선인들은 조선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는 북위 34.5도와 44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약 140에서 150마일이고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약 70에서 75마일이다. 그들이 스스로 제작한 지도를 보면 카드처럼 직사각형 모양의 땅덩이에 해안을 따라 끝이 뾰족한 점과 봉우리가 많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 나라는 8개의 도와 360여 개의 고을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에는 성체가 있고 해안가에는 병영이 있다.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해안으로 들어오려면 매우 위험한데 왜냐하면 아주 많은 암초와 바위 그리고 모래톱 때문이다. 백성들의 수가 많으나 풍년이 들면 남쪽에서 재배되는 곡물과 면화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 남동쪽에서 일본까지는 아주 가까운데 다시 말해 포우산과 오사카 사이의 거리가 약 25마일에서
26마일이다. 두 곳 사이에 조선 사람들이 쉬시암이라고 부르는 섬이 있는데 시마테라고도 부른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섬은 애초에 조선국의 땅이었는데 전쟁 중에 협박을 통해 일본 땅이 되었으며 조선인들은 그 대가로 꾸엘파르츠 섬을 다시 얻었다고 했다. 서쪽으로 중국 해안가 혹은 난킨이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북부지방과 산맥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룬다. 북동쪽에는 큰 바다만 있기 때문에 북쪽과 경계를 이루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의 섬나라로 되었을 것이다. 북동쪽 큰 바다에서는 네덜란드 작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작살이 몸에 꽂힌 고래들이 매년 발견된다. 12월에서 3월에 청어도 엄청나게 잡히는데 12월에서 1월에 잡히는 것은 네덜란드 청어와 비슷하고 2월에서 3월에 잡히는 것은 파나린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약간 작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과 바이가트 사이에는 수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북동쪽 바다를 항해하는 조선인 항해사들에게 북동쪽에 육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곳에는 바다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조선과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좁은 만을 건너야 한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산이 너무 춥고 여름에는 들짐승이 돌아다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아주 쉽게 얼음판 위를 건너갈 수 있는데 이것은 1662년 산속의 사철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강이 꽁꽁 얼어붙기 때문이다. 가옥들과 나무들이 온통 눈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야만 한다. 눈길을 오르내리려면 양쪽 발 아래에 조그만한 널빤지를 묶었는데 그러면 눈 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 북쪽 지역 사람들은 보리나 기장 같은 곡물로 연명한다. 쌀과 목화는 추위 때문에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 가져와야 한다. 평민들의 음식과 의복은 매우 초라하다. 대개 아마포와 털로 된 옷을 입는다. 그 대신 이 지역에서는 인삼이 재배되는데 이것은 청나라의 조공으로 보내지며 중국인 및 일본인들과 거래된다. 조선 국왕의 권위는 비록 청나라 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이다. 왕은 관료들에게 순종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개별적으로 도시나 섬 혹은 마을을 소유하고 있는 봉건 영주는 없다. 양반들은 소유지의 재산과 노비로부터 수입을 얻는다. 일부 양반들은 약 2,000에서 3,000명의 노비를 거느린다. 또한 왕으로부터 화사받은 섬과 영지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죽으면 다시 왕에게 귀속된다. 중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왕에게 항거하거나 왕좌를 찬탈하려는 사람의 가문은 멸족한다. 그의 집은 완전히 허물고 어느 누구도 그 집터 위에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 재산과 노비들은 국가에 압수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왕이 내린 편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형과 같은 심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가 조선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바느질을 잘하기로 이름난 왕의 형수에게 왕이 자신을 위해 의복 한 벌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그녀는 왕을 매우 싫어하였기 때문에 의복 안감에 부적을 넣어 바느질했다. 왕은 그 의복을 입을 때 항상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의복을 뜯어 조사했고 부적이 발견되었다. 왕은 구리바닥으로 된 방에 그녀를 가두고 불을 지펴 죽게 하였다. 그러자
명문가 출신으로 왕궁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던 그녀의 친척 중 어떤 수령이 누구나 남자보다 여자를 더 용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왕의 형수와 같은 여인은 다른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며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왕은 그를 불러 하루에 정강이를 120대를 때리게 한 후 참수하고 그의 전 재산과 노비를 몰수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범죄들은 가족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남편을 죽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그녀를 어깨까지 땅에 묻은 후 나무 톱을 그 옆에 놓아두었다. 양반을 제외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번씩 그 톱으로 그녀의 머리를 켜야 했다. 이 범죄가 발생한 마을은 몇 년 동안 고을의 권리와 자체적인 수령을 잃게 되며 다른 고을의 수령이나 일반 양반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또한 평민이 고을 수령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을 때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남편이 부인을 죽였을 때 간통 혹은 그와 유사한 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처벌을 당하지 않았다. 여자 노비를 죽인 사람은 주인에게 3배에 이르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인을 죽인 노비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노비를 죽일 수 있다. 살인범은 여러 차례 발바닥을 맞은 후에 피해자가 당한 동일한 방법으로 죽게 된다. 살인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살인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온몸을 식초와 더럽고 악취나는 물로 씻은 후 그 물을 깔때기로 살인자의 목에 붓는다. 그래서 그의 몸이 그 물로 가득 차면 막대기로 배가 터질 때까지 배를 때린다. 이곳에서도 절도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들이 상당히 많다. 절도범들은 죽을 때까지 발바닥을 때려서 서서히 죽인다. 만약 결혼한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거나 정을 통한 자가 있다면 남녀 모두를 거의 나체 혹은 얇은 속옷만 입히고 석회로 얼굴을 칠한 후 2사람의 귀를 뚫어 화살로 연결하고 등에 작은 북이나 징을 매달아 온 동네로 돌아다니게 한다. 이때 형리가 그것을 내리치면서 이들은 간통한 자들이라고 외친다. 마을을 다 돈 후에는 각기 볼기를 50에서 60대씩 맞는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 달에 2~3차례씩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정강이를 맞는다. 세금을 내지 않고 죽을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왕과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볼기를 벗겨 종아리를 때리는 태형으로 조선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 한마디만으로도 매를 맞는 사람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수령들은 상관의 승인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 반역죄라 할지라도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 정강이를 때릴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작은 의자에 앉히고 양 다리를 묶는다. 발등 위와 무릎 아래를 손바닥 너비만한 줄로 각각 묶고 그 사이를 팔 길이만한 곤장으로 때린다. 곤장은 참나무나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 둥글고 앞면은 손가락 2개만한 넓이에 동전 1개 정도의 두께다. 처벌은 한 번에 30대 이상 때릴 수 없어서 서너 시간 쉰 다음 집행을 마무리하기도 한다. 만약 죄인을 빨리 죽이려고 한다면 3에서 4푸트 길이의 팔 두께만한 막대기로 무릎 바로 아래 부분을 때린다. 발바닥을 때릴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죄인을 바닥에 앉히고 양쪽 발에 엄지발가락을 묶고 허벅지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서 들어올린다. 3에서 4푸트 길이의 팔 두께만한 둥근 막대기로 재판관이 만족할 때까지
발바닥을 여러 대 때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모든 범죄인들을 고문한다. 볼기를 때릴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바지를 벗기고 죄인을 평평한 바닥에 눕히거나 형틀에 묶는다. 여인들을 다룰 때는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속옷을 입히고 때리기 좋도록 먼저 물로 적신다. 길이가 4에서 5푸트 정도의 윗부분이 손바닥만 하고 두께가 새끼손가락만한 막대기로 때린다. 이와 같은 태형 100대는 사형 다음으로 가혹한 처벌이다. 판결을 내리는 동안 남자와 여자를 의자에 앉힌 채 길이가 2에서 3푸트의 두께가 엄지손가락만한 나뭇가지로 정강이를 때린다.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이나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형벌보다 그 비명 소리를 더 두려워하였다. 어린아이들은 좀 더 작은 회초리로 정강이를 때린다. 이보다 더 많은 처벌이 있지만 모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많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하멜의 입장에 이입해서 그의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조선의 생활이 힘들었겠지만 무엇보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 가면 고국으로 돌아갈 방도가 있을 테니 그 희망을 계속 붙잡고 버티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일지를 기록했던 하멜의 그 기록들이 결국 빛을 보게 된 것을 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조선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더 스토리에서 펴낸 핸드릭 하멜이 쓰고 유동익 번역가가 옮긴 하멜 표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언제나 환영합니다.